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할머니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연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면 며느리가 흥을 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푸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라면 안심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현장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평생 아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악착같이 살면서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기도 했고 지하철역 앞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남이 지청까지 다니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홀어머니는 의외로 아들이라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10년 전쯤 착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에 울었던 눈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들도 자랑스럽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혼을 승낙한 며느리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산다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눈치 없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진 며느리가 먼저 목욕탕에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같이 쇼핑을 하면서 정말 친한 엄마와 딸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던 중 금빛 같은 손주가 태어났고 부모님께서 바쁜 가운데 손주를 돌보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손주를 맡아 키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이었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를 떠올리며 점점 자라나는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걸음마도 못하는 손주에게 엄마 해봐, 엄마, 라며 엄마 소리를 가르치기도 했고 며느리가 힘들 것을 우려해하여 달 때에도 저가 도와드렸어요. 손주와 함께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새벽에 때문에 깨워지면 힘들겠지요. 주말에는 조금 대들을 돌아봐 달라는 아이들의 부탁도 있었고 내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걱정하지 말고 친정에 가서 좀 쉬러 오라고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돈이 많은 시험을 받으면 집 한 채를 사주고 비싼 선물도 하나 둘 사주고 싶겠지만 제가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라 그렇게라도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첫 뒤집기나 걸음마, 엄마 소리를 내는 것도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품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애가 뒤집기를 했다면 깜짝 놀라셨겠지만 맞아주지 않아도 젖었습니다. 아, 엄마한테 처음 보여주고 싶었나 보네요. 내가 가르쳐줄 때는 안 하더니 역시 엄마가 최고네, 정말 최고야. 그러자 며느리는 신나서 웃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흐뭇했죠. 누가 먼저 보느냐는 무슨 대수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얼마나 보람있는 경험인지 말이에요. 전에 며느리에게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동안은 손주가 제게 자주 봐서 엄마라고 해서 할머니 소리를 가르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답니다. 며느리 앞에서 서둘러 대다 보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지 가뜩이나 얘랑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엄마라고 불리는 아이를 보면 상쾌하지 않을까봐 정말 열심히 할머니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엄마야 라고 말씀하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할머니야 라고 가르쳤더니 드디어 구분을 들었어요.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사리 가지를 잡고 조그만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데 손주보다도 저가 더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며 반드시 남겨줬어요. 할머니, 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라며 안심시켜주는 손주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손주는 정말 유치원을 다니는 3년 내내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잘 지내더군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하자 친구들이 블로우를 조연하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 놀래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 반대로 김밥도 더 주고 닭도 튀겨가며 애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고 돌려보냈죠. 아들이 준 용돈을 모아 비싼 변신 로봇 옷을 사주면서 저를 반기며 다시 시작할까도 했지만 손주가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다해서 해주자 싶어 인스턴트 음식을 해 먹었지만 한 번도 안 먹이고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먹으며 그렇게 자랑입니다. 비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치즈며 햄이며 손주가 알려준 재료로 담백한 사골국을 삶아 맛있게 끓였지요.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손 무덤덤해지는 바람에 그날은 처음으로 쌈짓돈을 들어 피자 한 판 시켰더니 그제서야 저도 피자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빼면 나름 잘 해온 것 같아요. 열심히 손주들을 키우고 또 열심히 아들과 며느리 대신 살림을 하면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란한 일상을 하던 손주는 어느덧리하지 않은가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일어난 일들에 관해 회상한다. 나는 나이가 70을 넘었고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절보다 더 잘 말한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손주가 다 컸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함께 내 심내에 울적한 감정이 들었다. 이 모든 순간에서 남편이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리움을 느꼈고 그래도 곧 괜찮아질 것이라 자신하며 이겨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면서 손주를 돌보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체력도 많이 벅차고 또 자꾸 깜빡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잘 지냈던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모두 제 잘못인 거죠. 계속해서 깜빡거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족 여행을 가는 날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와서 정말 겁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대목을 기념하여 강원도로 여행을 간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사골을 끓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가 막히면 안 된다며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식사를 서두르고 있었고 제가는 사골을 조리하고 손주를 돌본다며 정신이 아예 없었어요. 손주한테는 빈속에서 외출시키기는 무리라서 간단히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먹이고 저도 옷을 갈아입고 하다 보니 어느새 사골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후다닥 준비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도 전 아스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강원도로 향하는 중 그때서야 아차 싶게 사골국을 하며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집이 불나게 생겼다며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 말에 정말 식겁하며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여행이 모두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집에는 매운 냄새와 연기가 자욱했다더군요.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는데 사골은 쫄다 못해 들통 바닥이 시커먼 게 타버렸고 온 집안에 탄내가 배어 그것을 빼내는데 정말 한참이 걸렸습니다. 꼬박 3일 동안 환가를 켜놓았지만도 빨래가 안 날아가더라고요. 게다가 빨래줄에 널어뒀던 옷들이 다 혹사해버렸어요. 섬유유연제를 풀어서 빨래를 2번, 3번 다시 했지만도 빨래가 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그 옷들은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소중히 여기던 옷도 있었는데 미안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모두가 집을 떠날 때면 며느리는 가습부터 확인하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확인했다 해도 꼭 다시 집으로 들어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가끔씩 제가 믿지 않는 건가, 무시한다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전적에 있는 제가 참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부터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게 그 이후로도 참 많은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기도 하고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빠인 할머니들이 요즘 왜 그런지 물을 정도로 회화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제 자신도 느끼기에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한동안은 불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지 궁금해서요. 또한 괜한 사람을 비난한 적도 있었죠.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는 날 거기 나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할머니가 자꾸 눈에 띄었던 게요. 왠지 그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쳐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수정된 문장, 마음에 들거나 숨겨질 것 같거나 너무 의심스러워서 결국 그날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말았습니다. 제 자신조차 놀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나도 앞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내 지갑을 뽑으라며 소리쳤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른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은 끝났으나 그 후로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화장대 위에 꾸며놓은 지갑을 보며 나 자신이 어디까지 정신을 잘못 차려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봤기에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점점 날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자꾸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가야 하는데 깜빡하고 못 간 적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견디기도 했고 거리가 좀 멀어서 아직 길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꼭 데리러 가야 했는데 깜빡하고 망설였어요. 휴대폰도 없었던 손주는 학원 앞에서 엉엉 울며 혼자 집에 가려다가 무작정 걸어갔는데 아무리 걷어도 집을 찾을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 장난감을 빼앗겨 버렸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손주를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까먹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눈물바람으로 손주를 찾아 다녔어요. 학원이며 근처 오락실, PC방까지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랫동안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집으로 뛰어갔을 때 들어보니 작은 아내가 자꾸 울면서 홀로 돌고 있었으며 어떤 친절한 분이 애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내가 손주를 아는 채 미안하다고 하고 또 돌아와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제게게 손주를 붙인 뒤 그날 밤은 직접 안고 잤다고 말이에요. 자려고 누울 때 알게 된 것은 얼마나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는지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찔리고 돌에 발을 다치고 더러워진 발을 씻는 동안 나는 그저 며느리와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 살아가느냐, 왜 이러고 날리고 살아가느냐, 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아이의 저를 피해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꾸 바통 사용 방법을 까먹고 청소기 사용 방법도 잊어버려 집안일을 해내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니까 살림에 손을 뗀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입은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늙은 할머니로 나이 든 뒷방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주는 여전히 나를 잘 따르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며 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했어요. 자신은 결혼하면 나와 함께 살 거란다. 섹시함을 좋아하지 않을 테지만 한마디 하니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손주 모습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말로만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나이든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결혼 후 함께 살 생각까지 해주다니 이야기입니다. 손주와는 이렇게 하루하루 더 친밀하게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며느리와는 사이가 전혀 가까워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쇼핑을 하세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해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오랜만에 솜씨를 펼쳐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고치지 말라고 그냥 잠을 자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파출부 아줌마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라면 냉랭하게 굴더군요. 사실 제가 파출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그런 일한 적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게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부인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갈 때마다 할머니의 손을 만지지 마세요. 람의 주위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면 참 기분이 나쁘군요. 혹시 제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닐까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 아들에게 슬쩍 부탁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줍시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의사는 침을 삼키고 나서 어려운 말을 내뱉었어요. 치매입니다. 다행히 중증은 아니며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네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하는 것 같았죠. 내가 치매인 줄이래요. 병증이라고 해도 치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며느리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아들은 아마도 며느리에게 바로 얘기한 모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집에서 아이의 밥을 따로 먹게 하는 일이 있었죠. 오랜만에 5인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저녁이었는데 밥 냄새가 나서 식탁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파출부 아줌마가 막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밥 다 드세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었던 것입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서 이제는 애들이랑 경상도 못하는 신세라니요. 아, 출보 아줌마가 갑자기 왜 그럴까 싶어서 쟁반에 밥을 갖고 오는 아줌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줌마,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애들이랑 밥을 못 먹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이 잠시 바깥 눈치를 보더니 소곤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죠. 그게 아니라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서요. 호리면은 무슨 소리요? 이유야. 저도 모르죠. 그냥 할머니께서 식사는 앞으로 방으로 가져다 주라 하시니까 저야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대로 하는 일뿐이에요. 밥맛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생각인지 들었어요. 밖에서는 계속 선주가 하는데 할머니는 왜 안 나와 밥같이 안 먹느냐고 지 엄마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며느리는 계속 조용히 하고 밥 먹으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프셔서 이제 같이 밥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매섭게 쏘아 붙이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마치 격리당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애들이 퇴근하고 나면 방해되어 화장실에 한 번 가는데도 몇 번씩이나 눈치를 봐야 했죠. 나중에는 며느리가 아이의 요강을 사다 주더군요. 말로는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까봐 사왔다는데 이유는 꺼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나오는 것도 꼴보기 싫었던 게죠. 서러웠지만 어쩌죠 부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참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가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며느리가 해야 했던 날이었어요. 해가 너무 고픈데 밥이 생각을 안 하길래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밥 좀 해먹으려고 살을 푸니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후다닥 달려와 주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무슨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냥 잠 잡고 계시겠어요. 이따가 아빠 오면 치킨이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아니 하지만 밤에 5시에 잤어요. 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내가 밥하는 게 안 내키면 앞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니?
너무 배가 고픈데. 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더니 신경 쓰이지 않아 밥통을 10번 더 굴렸어요. 며느리가 쟁반을 꺼내길래 용기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나 방에서 밥 먹는 게 싫어. 니들이랑 같이 먹는 거 아니니 오늘만이라도 식탁에서 먹게 해주세요. 방에서 먹으면 꼭 죄수가 된 것 같아요. 같아서 말이야. 며느리는 잠시 저를 흘겨보더니 알았다며 식탁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오랜만에 앉아보니 식탁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식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색깔이었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니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밥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할머니랑 같이 밥 먹을래? 그러자 며느리는 손주에게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넌 아까 밥 먹었잖아. 간식 먹고 싶으면 햄버거 시켜줄 테니까 방에 가서 공부나 해. 손주는 지금 엄마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만 삐죽 내민 채 지푸라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신나게 흔들며. 할머니가 밥을 다 먹고 저와 놀아줍니다. 알았어, 라고 하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국그릇 하나를 툭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이게 뭐야? 라며 내리더니며 극을 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참 밥이랑 물통 있으니까 알아서 막아 드세요. 냉장고 안에 반찬에 손대지 말고 정반 참 먹고 싶으시면 싱크대 위에 있는 신김치 드세요. 그러나 쉬어 터진 것처럼 못 먹어서 어차피 버릴 참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할머니랑 자꾸 같이 있으면 너도 할머니처럼 바보가 되는 거야. 정말 순식간에 눈물이 고이며 뺨을 적셔가려 했습니다. 였어요. 정말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였는데 치매에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며느리를 보니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일어나는데 손주가 먼저 엄마를 치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며 엄마 족으로 어깨를 치다가 며느리가 얼굴을 돌리면서 모르고 엄마의 뺨까지 때려 버리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작은 손으로 맞았으니 아팠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꽤나 놀란 표정을 짓고 온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늘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이 할머니를 위한 답답한 일이었는데 엄마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며 그 작은 손으로 아이볼에 때리자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의 행동에 놀라 손으로 때리길래 저는 후다닥 달려가 손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며느리는 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누가 엄마를 때려? 며느리는 송충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손주는 제 품에 안겨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나 아빠, 할머니가 왜 바보야? 할머니 바보 아니야.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밥은 강아지 안테나 주는 게라고 유치원 친구가 말했어요. 엄마 누나, 할머니한테 차가운 밥 먹으라고 고집해? 우리는 맨날 열정적인 밥을 먹는데 할머니는 차가운 밥만 줘. 반찬도 주지 않는다. 엄마나 아빠 저는 손주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생각해주는 손주가 마음이 기특해서 기뻤지만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손주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러움이 순식간에 몰려왔어요. 며느리는 기가 막힌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바보라 어울리면 바보가 된다고. 벌써 너도 바보가 된 거야? 늙고 병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너를 살아줄 것 같아?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아 있을 것 같아? 너 한평생 살 사람은 엄마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 자꾸 할머니 편들면 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진짜. 그러자 손주는 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덧붙였습니다. 늙고 병든다면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늙고 병들면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일 거야. 해야 해. 그런 다음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더니 부녀야. 엄마도 나중에 할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평도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 나도 엄마에게 찬밥만 주고 반찬을 안 주고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냄새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쏘아보더니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주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늙고 병들면 다 그런 건가요?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잠시 고민한 후 대답하면서 아니야. 너는 꼭 엄마에 대해 효도하고 잘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손주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제게 안에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 몇 개를 꺼내다가 제 앞에 놔주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요. 엄마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앞으로는 결코 엄마를 때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긴 했다. 하지만 내 심속은 시원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어머니 하면서 딸처럼 굴다가 늙고 병들어 쓸모 없어진 후에 드디어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이 뺨을 후려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 아마 모르셨겠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지 느껴지네요. 내 손주가 내 편을 들며 보복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 카게 머리에서의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제가는 더 이상 뒷방을 늙은이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파출부 아줌마를 밀어내고 굳이 가서 식사를 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썩은 동태 같은 표정으로 밥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빨리 먹고 방으로 쭉 들어가 버리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의 실체를 알려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 사는 부부 사이를 간섭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됩니다. 저는 단지 손주가 제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합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손주가 저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을 적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 모습은 때로는 지나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치매치료센터에 다니면서 경증 치매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색칠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며 인지 훈련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다시 활기를 찾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요즘에는 매일 일찍 들어와서 제게 고수도 찌거나 글쓰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손주 녀석은 제가 틀린 맞춤법을 찾아 다시 고쳐주곤 합니다. 며느리를 제외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제 치매를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손주 하나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내며 남은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또한 누구나 저처럼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방 안에만 있지 말아야 해요. 할 말은 하며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도 아프기 전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경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부모가 늙고 병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뒷방에 계신 어르신을 존중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